이 아이는 케이타, 평범한 학생입니다. 이른 아침 그의 누나, 아카네는 서둘러 출근하며 그에게 당부했죠. 아침밥 잘 챙겨 먹고 학교에 늦지 말라고요. 그 후 누나가 기차를 놓쳤다는 소리를 듣고 그는 잠시 바람을 쐬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잠시 바람을 쐬는데 이웃 주민이 아파트 단지 사람이 차에 치였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안타깝긴 했지만요. 하지만 이웃 아주머니는 케이타가 가끔 자기 집에 와서 밥 한 끼 먹기를 바랐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에 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실 케이타는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을 꽤 귀찮아했습니다. 관계를 많이 맺을수록 장애물도 많아지고 자기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었죠. 그 후 그는 같은 반 친구인 리사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케이타도 자기처럼 지각해서 기뻐했습니다. 혼자 혼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리사는 최근에 경품에 당첨되었다고 말했고 케이타는 자기를 초대하려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다른 사람을 초대해서 다음에 초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케이타는 말만 그렇게 할 뿐 갈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둘은 교실에 도착했고 선생님은 두 사람의 지각을 눈 감아 주었습니다. 그날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리사는 같은 반 친구를 경품으로 받은 콘서트에 초대했고 케이타는 다른 친구들에게서 노래방에 가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는 수락하려다 오후에 바쁜 일이 있다며 거절했는데 사실 이것은 케이타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임을 거절하기 위한 핑계였습니다. 그 후 그는 오락실에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식사를 하러 갔죠. 가게에서 책을 읽던 중 이웃집 소녀를 만났는데 소녀는 그가 한가하다고 생각해 초대하려 했습니다. 자기 집에 와서 밥을 먹자고 했지만 그는 핑계를 대며 거절했습니다. 그 후 자전거를 타고 출입 금지 구역으로 가 도로 위로 올라갔습니다. 완공되지 않은 고속도로에서 일몰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날 밤 기차역을 지나 집으로 돌아가던 중 그는 갑자기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아침에 사고를 당했던 같은 아파트의 여성과 아주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한편 리사는 친구와 함께 콘서트에 있었는데 친구가 저쪽에 자신과 아주 닮은 사람이 있다고 알려줬습니다. 리사는 전설이 사실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도플갱어에 대한 전설 말이죠. 한편 케이타는 기차역에 있던 여자를 쫓아가려 했습니다. 오래전 그의 어머니 또한 자신의 도플갱어를 만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다음날 아침 케이타는 학교에서 듣게 됩니다. 리사가 자신의 도플갱어를 만났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는 사고당하지 않게 조심하라고 경고했지만 그녀는 그가 전설을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저 조심하라고 말해준 것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케이타는 어제의 그 여자를 찾기 위해 다시 기차역으로 갔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다 그는 저녁으로 라면을 먹으러 갔습니다. 라면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한 소녀가 나타나 자기도 라면을 먹고 싶어 했지만 돈이 부족했고 케이타는 자기 라면을 그녀에게 주었습니다. 가게 주인이 한 그릇 주려 했지만 아버지가 곧 돈을 보내주실 거라며 거절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와 그 원인이 세상에 각자 3명의 다른 분신이 존재한다는 도플갱어 전설 때문이라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만약 자신의 도플갱어를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은 죽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소녀는 인간들이 믿는 도플갱어는 허구이며 사실은 지구가 3개의 다른 분신을 가진 한 인간을 낳았고 각 분신은 서로 다른 운명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한 사람이 다른 분신을 만나면 운명이 약한 쪽이 강한 쪽에게 흡수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한 남자가 나타나 몽둥이를 휘둘렀습니다. 소녀의 머리를 세게 내리쳤죠. 소녀는 나가 떨어졌고 라면 가게 주인이 말리려 했지만 그 역시 밀쳐지고 말았습니다. 케이타가 의자를 들고 그에게 달려들었지만 그 또한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 후 소녀가 일어나며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식사를 대접받은 것은 말이죠. 그녀는 손을 들어 덩치 큰 남자의 공격을 막아냈고 둘은 치열하게 싸웠지만 그녀는 곧 그 남자에게 차 쪽으로 내동댕이 쳐줬습니다. 그는 몽둥이로 소녀의 목을 졸랐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머리를 유리창에 박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산채로 데려가라는 명령을 받았기에 그녀는 재빨리 그를 걷어찼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물러났죠. 그녀는 그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연속으로 반격하며 그를 주먹으로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쉴 새 없이 달려들어 공격했습니다. 여러 번의 타격으로 그를 약화시킨 후 그녀는 그의 얼굴에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그 후 그녀는 이 일에 휘말리게 한 것을 케이타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쿠로이며 자신은 모토 치미타마라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오빠를 처리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떠났고 그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몽둥이를 든 남자는 이미 도망친 뒤였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누나가 저녁을 먹으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소꿉친구이니 그렇게까지 챙겨줄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밥을 챙겨주지 않으면 그가 또 제대로 챙겨 먹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카네는 그가 어머니처럼 사람들을 불행에 빠뜨릴까 두려워 사람들을 피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는 리사의 가족이 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음날 학교에서 리사가 정말로 죽었다는 것을 알고 상심하여 교실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는 미완성 고속도로로 가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날 오후 그는 이웃집 소녀를 만났고 소녀는 자신도 방금 도플갱어를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후 소녀는 길을 건너다 트럭에 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제재를 피하기 위해 흐리게 처리했습니다. 쿠로는 그 소녀가 가장 강한 운명을 가진 분신이 아니었기에 안타까워했습니다. 그가 이웃 아주머니가 달려 나오는 것을 보자 쿠로는 즉시 사라졌습니다. 한편 몽둥이를 든 남자는 쿠로를 놓쳤다는 이유로 두목에게 벌을 받고 있었습니다. 두목은 계속해서 몽둥이를 든 남자를 베고 부하들에게 흩어져서 쿠로를 잡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쿠로의 힘을 전부 흡수한 뒤 오빠를 만나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 케이타는 이웃집 소녀의 장례식에 갔다가 우울한 상태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카네는 그저 그가 빨리 기운을 차리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동안 그 무리는 쿠로를 잡기 위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학교에 있던 케이타는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멍하니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지만 그저 리사의 일로 슬퍼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선생님은 괜찮다면 자신에게 상담하라고 했지만 케이타가 도플갱어에 대해 묻자 믿지 않는 눈치여서 그는 그만두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불이 켜져 있어 아카네가 온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자 쿠로가 있었습니다. 그가 왜 여기 있냐고 묻자 그녀는 배가 고팠는데 그녀의 개가 케이타의 냄새를 기억하고 이리로 데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아카네에게 들어와도 된다는 허락까지 받았습니다. 그 후 아카네도 와서 쿠로가 케이타에게 라면을 얻어먹었다고 말해서 아는 사이인 줄 알고 들여보내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케이타는 그녀와 엮이고 싶지 않아 쿠로를 쫓아냈습니다. 그녀는 순순히 떠났고 그는 밖에서 먹었다며 아카네에게도 집에 가라고 했습니다. 아카네도 돌아갔지만 케이타는 곧 그녀가 물건을 두고 간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카네에게 가져다 주려 했지만 가는 길에 놀이터에 있는 쿠로를 발견하고 그녀에게 먹을 것을 좀 주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정체를 물었고 그녀는 자신은 이 세상의 균형을 지킬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영혼은 몸 안에 에너지원을 가지고 있으며 3명의 도플갱어들은 각기 다른 수준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분신이 다른 분신에게 흡수되면 이긴 쪽이 진 쪽의 에너지를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만약 한 영혼이 2명의 도플갱어로부터 모든 에너지를 모으면 그 사람은 엄청난 힘을 얻게 됩니다. 케이타에게도 분명 도플갱어가 있겠지만 아직 그는 만나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법칙이며 그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쿠로는 식사를 마치고 케이타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 떠났습니다. 하지만 쿠로를 쫓던 무리가 그녀를 찾아내 둘을 포위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고대 부족의 사람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우두머리는 쿠로처럼 균형을 지키는 자를 4명이나 처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 같은 자들의 힘을 원했습니다. 더 높은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였죠. 그가 부하들을 내보냈지만 그들은 모두 쿠로에게 순식간에 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보이지 않는 참격을 날리자 쿠로는 피하지 못하고 맞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향해 연속으로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이것이 그녀 같은 세계의 수호자 4명의 힘을 흡수해 얻은 기술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녀의 힘을 흡수하려 할 때 케이타가 경찰에 신고해 그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그는 전화기를 쳐내고 그의 심장을 향해 일격을 날렸습니다. 조용히 도망갈 것이지 이런 무의미한 짓을 한다고 여겼죠. 그 후 쿠로는 달려들어 그를 날려버리고 케이타를 안고 도망쳤습니다.
그녀는 케이타를 구할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마법진을 만들었습니다. 우두머리가 그들을 찾아냈을 때 쿠로가 케이타를 살리기 위해 계약을 맺었음을 알아차렸죠. 그 후 쿠로는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와 맞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그의 기술을 간파하고 접근의 주먹을 날렸지만 그는 알아차렸습니다. 계약으로 인해 그녀가 약해졌다는 것을요. 그는 즉시 바람 채찍으로 쿠로를 묶고 그녀를 땅에 세게 내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근처에 떨어진 전선으로 전기를 흘려보내 그를 감전시켰습니다. 그 후 케이타는 어떻게든 쿠로에게 힘을 전달했고 그녀는 그를 전봇대에 처박히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 케이타도 의식을 잃었고 2일 이후 그의 운명은 크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에서 깨어난 케이타는 옷의 핏자국을 보고 자신이 겪은 일이 환각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거실로 나가자 쿠로가 있었고 그녀는 두 사람의 심장이 아주 잘 맞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며칠간 심장이 괴사하는 걸 막으려면 그녀에게서 너무 멀리 떨어지면 안 돼. 그녀는 네게 자기 심장을 줬고 자신은 네 심장을 자기 몸에 넣어 회복시키고 있으니 그 심장과 완전히 융합될 때까지 그녀 곁에 있어야 해. 그때 아카네가 나타나 무슨 일인지 몰라 하자 쿠로가 아카네에게 케이타에 관한 모든 걸 설명해줬어. 그가 자신과 계약을 맺은 것과 힘을 키우기 위해 둘 사이에 유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줬지. 쿠로는 자신과 케이타가 심장을 교환했다는 걸 아카네에게 케이타의 흉터를 보여주며 말했고 누나는 무척 충격받았어. 반면 쿠로는 케이타의 목숨을 구해준 걸 장난스럽게 말하자 그는 화를 내며 애초에 모든 일이 다 그녀 때문이라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쿠로는 그 말에 무척 슬퍼 보였어. 한편 전에 쿠로를 공격했던 조직은 비인도적인 실험을 하고 있었는데 이 백발의 남자가 바로 쿠로가 죽이고 싶어하는 그녀의 오빠였어. 그 후 선생님이 케이타에게 전화해서 괜찮냐고 물었어. 자기 반학생이 다른 사람과 싸웠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야. 케이타는 괜찮다고 말했고 선생님은 그가 혼자 있을 거라 생각하고 식사를 제안했지만 그는 누나인 아카네가 와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했어. 그 후 막 샤워를 마친 쿠로가 나와 아카네에게 여기서 씻게 해줘서 고맙다고 했지. 그 후 쿠로에게 옷을 갈아입으라고 데려갔고 케이타는 잠자리에 들었어. 쿠로는 아카네에게 더 잘 융합하기 위해 케이타 곁에 있고 싶다고 말했지. 만약 둘이 융합하지 못하면 자기 능력이 사라질 거라고 말이야. 그날 오후 아카네는 케이타와 쿠로를 데리고 쇼핑을 갔는데 쿠로에게 새 옷 몇 벌을 사주고 싶었기 때문이야. 케이타는 자신의 몸 상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섰지. 그들은 꽤 많은 옷을 골랐는데 어떤 옷이든 쿠로에게 잘 어울려서 그대로 다 사버렸어. 얼마 후 쇼핑은 끝났고 세 사람은 집으로 돌아갔어. 다음날 아침 케이타는 학교로 돌아가면서 쿠로에게 집에만 있고 아무데도 돌아다니지 말라고 했어. 오후에 돌아올 거라고 말이야. 하지만 그날 오후 쿠로를 쫓는 2명의 사냥꾼이 케이타의 집까지 찾아와 그녀를 잡으려 했고 쿠로가 반격하려 했지만 그들에게 붙잡혔어. 그들은 그녀가 아직 힘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대로 쿠로를 마구 때렸어. 학교에 있던 케이타는 갑자기 통증을 느끼고 무슨 일이 일어났음을 직감했지. 한편 쿠로는 두 녀석이 방심한 틈을 타달려들어 그들을 밀치고는 케이타의 수건을 챙겨 발코니에서 뛰어내려 전봇대를 타고 내려갔어. 그때 케이타도 막 집에 가려던 참이었는데 선생님이 그를 불러세웠지. 이제 선생님은 그가 말한 도플갱어에 대해 믿게 된 거야. 쿠로는 걔에게 케이타의 수건 냄새를 맡게 해 그를 찾아 나섰고 선생님은 이제 케이타의 도플갱어에 대한 말을 믿고 이상적인 사회를 만드는데 협력해달라고 했어. 하지만 쿠로가 이곳으로 달려와 케이타에게 싸움을 도와달라고 했지. 그녀는 그의 선생님이 자신을 쫓는 사냥꾼 중 하나임을 알아챘고 선생님도 곧 본색을 드러내고 다른 자들이 올 때까지 둘을 붙잡아 두기로 했어. 그는 쿠로에게 달려들어 공격했고 그녀는 힘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해 금방 붙잡혔지. 그녀는 팔꿈치로 그를 쳐서 빠져나왔고 둘은 계속해서 싸웠지만 쿠로는 완전히 밀리며 교실 밖으로 날아갈 정도로 맞았어. 선생님이 계속해서 쿠로의 얼굴을 때리는 걸 본 케이타는 소화기를 가져왔어.
선생님이 쫓아오자 얼굴에 분사하고 쿠로를 데리고 도망치려 했지만 선생님이 금방 앞을 가로막았어. 쿠로는 싸우는 걸 생각하며 자신과 싱크로하라고 말한 뒤 선생님이 케이타를 노리지 않게 하려고 달려나갔지만 반격하려다 그에게 걷어차여 날아갔어. 케이타는 선생님에게 그만하라고 애원했지만 그는 모든 도플갱어를 흡수해 케이타가 상위 존재가 되기를 바랐기에 아쉽다고 했어. 선생님은 케이타가 예전의 리사보다 더 자질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그 말을 듣고 케이타는 사고를 조작한 사람이 바로 선생님이라는 걸 깨달았어. 리사가 자신의 도플갱어에게 모든 힘을 넘겨 더 많은 상위 존재를 만들도록 마리아 케이타는 선생님을 없애기로 결심했어. 리사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말이야. 둘은 마침내 싱크로했고 쿠로는 빠르게 달려들어 선생님의 턱에 어퍼컷을 날리고 주먹을 휘둘러 그를 학교 밖으로 날려버렸어. 그 후 둘은 틈을 타 도망쳤고 케이타는 이제 더는 돌이킬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 어쩌면 싸우는 것만이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한편 케이타의 누나 아카네는 일하던 중 갑자기 그에게서 무언가를 알리는 전화를 받았지만 근무 중이라 바로 돌아갈 수는 없었지. 일하던 중 갑자기 한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와 도움을 청했어. 그 남자는 갑자기 그녀의 손을 잡았고 그녀는 그가 외국인이라 생각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지. 하지만 한 소녀가 달려와 그 남자를 데리고 갔어. 두 사람이 떠날 때 우리는 이 두 사람도 결코 평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됐지. 그들은 아카네에게서 거대한 에너지를 느꼈어. 이 두 사람은 또한 며칠 전 감지했던 수호자의 에너지가 약해진 것을 느꼈는데 아마 계약 때문인 것 같았어. 그리고 어째서인지 케이타의 누나 아카네가 수호자와 아주 비슷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어. 갑자기 두 사람은 케이타의 누나가 서둘러 달려가는 것을 봤고 그녀를 뒤쫓기로 했어. 한편 케이타와 쿠로는 식당에 들렀는데 쿠로는 어떤 메뉴를 골라야 할지 망설였어. 케이타는 그냥 아무거나 고르라고 했지. 그 후 케이타는 아카네와 다시 만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줬어. 누나는 왜 케이타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냐고 물었고 그는 지금 자기 문제는 경찰이 해결할 수 없을 거라 걱정했어. 쿠로 역시 경찰을 좋아하지 않았지. 적이 경찰에 섞여 있어서가 아니라 예전에 노점에서 바나나를 가져갔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에 쫓긴 적이 있었기 때문이야. 하지만 그건 명백한 절도였어. 그때 그녀는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고 탈출하기 위해 벽을 부숴야만 했지. 그녀는 경찰이 나쁘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그 후 쿠로는 아카네에게 아이스크림 한 잔을 시켜달라고 부탁하며 케이타 남매가 좋은 사람들이라며 행복해했어. 아카네는 케이타가 제대로 설명만 한다면 경찰이 도와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그는 그런 일이 가능할 거라고 믿지 않았어. 쿠로는 도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상한 일들이 다 자기 오빠 때문이라고 말했지. 그리고 오빠를 처리하겠다고 했던 말이 농담이 아니었다고 했어. 그녀는 자기 오빠가 이 도시 전체를 손에 쥐고 있다고 확신했지만 더 이상 자기 인생을 마음대로 결정하지 말라고 했어. 그는 그녀와 더는 엮이고 싶지 않다고 말했지. 그녀는 그저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고 이제 집에도 못 돌아가게 만들었어. 그는 주변 시선을 느끼고 자리에 앉아 조용히 했지. 한편 아카네를 뒤쫓던 두 사람은 자신들이 느꼈던 수호자가 누구인지 알아냈고 일단은 쿠로를 그대로 두고 서두르지 않고 행동하기로 했어. 한편 쿠로의 오빠인 히요우는 그 선생님을 데려와 목숨을 부지하고 싶으면 털어놓을 정보가 있는지 물었어. 그는 히요우에게 자기가 마주친 사람이 쿠로라고 밝혔고 히요우는 그 선생님을 살려줬지 하지만 그 정보를 듣고 살려준 게 아니라 그 선생님이 자신의 도플갱어를 이겨낸 자라서 아직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지. 하지만 히요우는 그에게 몇 가지 실험을 할 생각이었어. 그 후 다이치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는 대기업에서 일하지만 그의 진짜 일은 몇몇 중요 인물들의 도플갱어를 찾아내는 거야. 유이 회장의 명령에 따라 그녀가 필요로 하는 중요한 도플갱어들을 찾아내는 것이었어. 그녀는 다이치가 빨리 그들을 찾아내길 바랐지. 다이치는 책상에 앉아 케이타 일행을 발견했는데 아무래도 그와 아는 사이인 듯했어. 그날 밤 케이타 일행은 쿠로가 먹은 어마어마한 식비를 계산하고 나왔지.
문득 케이타는 저 차가 오늘 하루 종일 여기 있었다는 걸 깨닫고 자신들이 미행당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재빨리 아카네를 데리고 떠났어. 세 사람은 뒤쪽으로 달려가 골목으로 도망쳤지만 오토바이를 탄 녀석들에게 길이 막혔어. 그들은 히오우의 부하로 쿠로를 잡으러 온 것이었고 나머지 두 사람은 부하들에게 마음대로 처리하라고 했지. 그들은 오토바이를 몰고 달려들어 공격했고 쿠로는 맞서 싸워야 했어. 하지만 한 놈이 능력을 사용해 그녀를 묶고는 오토바이로 케이타를 들이받으려 했어. 케이타는 계약을 발동시켜 쿠로에게 힘을 주려 했지만 그의 누나가 뒤에 남겨지는 바람에 일행을 미행하던 남자가 뛰쳐나와 그녀를 보호해야만 했어. 그는 히오우의 부하들에게 꺼지든가 아니면 가차없이 전부 처리해버리겠다고 했지. 하지만 그들이 여전히 거만하게 굴자 그는 그들을 전부 오토바이에서 떨어뜨렸어. 그들은 결국 물러갔어. 그들은 케이타가 자신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란 걸 눈치챈 걸 알았지. 쿠로는 상대방 역시 계약을 맺은 수호자와 파트너라는 걸 알아챘어. 아카네는 그들을 알아보고 감사 인사를 하려 했지만 케이타가 막았지. 그는 두 사람이 자기 누나를 미행해 자신과 쿠로를 찾아냈다는 걸 알고 있었어. 남자가 케이타에게 다가오자 그는 주먹을 날렸지.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자기 누나를 위험에 끌어들이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어. 다른 두 사람은 도전을 받았다고 느끼고 한판 붙겠냐고 물었어. 쿠로가 싸움에 참여하기로 하고 상대에게 달려들었지. 첫 공격을 날렸지만 적에게 손을 잡혀 물러나야 했어. 그 후 그녀가 달려들어 연속 공격을 퍼부었지만 그의 발차기에 맞았어. 하지만 그녀는 그걸 막고 훅을 날렸지만 남자는 그 공격을 피하고는 그녀가 꽤 실력이 있다고 인정했어. 하지만 그는 싱크로 상태를 사용하지 않는 핸디캡을 주겠다고 했지. 그는 그 후 발차기를 날리자 쿠로가 피했지만 얼굴에 가벼운 상처를 입었고 그 남자는 이제 적극적으로 쿠로를 몰아붙이기 시작했다. 저 여자는 케이타에게 융합할 생각이 없냐고 물었고 쿠로가 땅바닥으로 몰리는 걸 보며 왜 쿠로가 케이타 같은 놈과 계약했는지 물었다. 쿠로가 계속 자신을 지키려 했다는 걸 깨달은 케이타는 쿠로에게 싸울 동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융합하면 이길 수 있냐는 그의 물음에 그녀는 확신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 후 둘은 융합했고 쿠로는 훨씬 더 빨라져 그 남자를 완전히 압도했다. 그녀는 이어서 불타는 주먹을 날려 상대를 날려버렸다. 저 여자는 둘에게 그게 바로 특별기술 통칭 익시드라고 알려주었다. 그건 이전에 오토바이 족들이 사용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 그들의 것은 저급한 형태였고 그들 같은 수호자들의 것이야말로 원본 형태였다. 이 기술은 수호자가 계약 파트너로부터 에너지를 받을 때 만들어진다. 쿠로는 그 후 끝장을 내고 싶어서 달려들어 익시드를 한 번 더 사용하려 했지만 저 여자도 자신의 기술을 사용했다. 그녀는 방패를 만들어 쿠로를 튕겨냈다. 저쪽도 이때 융합하여 진심으로 싸우기 시작했다. 케이타는 이제 에너지가 다 떨어졌지만 상대방은 조금도 봐줄 생각이 없었다. 그 남자는 이어서 여러 분신을 만들어냈다. 그들은 쿠로를 계속 공격했고 그녀와 케이타가 모두 쓰러지자 그제야 공격을 멈췄다. 그들은 단지 대화를 하고 싶었을 뿐이며 이 싸움은 케이타의 적대적인 태도에 대한 자기 방어였다고 밝혔다. 그 후 일행은 모두 돌아갔다. 케이타의 집으로 가서 대화를 나누었다. 그 두 사람은 자신들이 유럽 가디언 연합 소속이라고 밝혔다. 그들이 이곳에 온 이유는 최근 일본의 에너지 불균형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서였고 그래서 그들은 단서를 아카네에게서 단서를 찾았는데 그녀에게서 일반인과 다른 에너지를 감지했기 때문이다. 이는 아마도 접촉의 결과일 것이다. 수호자와 오랫동안 접촉한 결과일 것이다. 케이타가 일본의 이상, 현상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묻자 누군가 조사 중이라고 했다. 8년 전부터 시작되었고 유일한 단서는 이 사진 한 장뿐이었다. 그 사이 히오우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자기 부하들은 전부 쓸모없는 놈들이니 이 일을 처리해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케이타 일행은 사진 속에서 그의 어머니를 발견했다. 이 사진은 바로 그의 어머니 고향에서 찍힌 것이었다. 그들은 이게 정말 그의 어머니인지 아니면 도플라이너인지 확신하지 못했다. 하지만 사진이 찍힌 시점은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반년 전이었기에 모든 것이 이제 미스터리가 되었다. 그녀의 연합은 아직 이 이상 현상의 주모자를 찾지 못했지만 이제 시간이 되어 두 사람은 떠나기로 했다.
케이타가 또 공격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자 그들은 이제 쿠로와 함께 싸울 수 있으니 걱정할 필요 없다고 했다. 그 후 그의 누나 아카네가 그들을 배웅했고 그들은 필요할 때 전화하라며 연락처를 주었다. 돌아가는 길에 연합 소속 두 사람은 좀 더 조사를 해보고 조직에서 더 명확한 정보가 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한편 쿠로는 케이타 어머니의 고향으로 가서 조사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오빠가 그들이 방금 본 사진 속의 수호자를 쫓고 있다는 걸 알았다. 그녀는 또한 그의 어머니에 대한 미스터리를 조사하는 것도 돕겠다고 했다. 하지만 케이타는 바다를 건너야 하는데 어떻게 어머니의 고향까지 갈 거냐고 물었다. 쿠로는 헤엄쳐서 갈 생각이었다. 하지만 케이타는 아카네에게 더 이상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며 그녀와 함께 가기로 결심했다. 그 후 쿠로는 목욕하러 들어갔다. 케이타는 미스터리의 조각들이 서서히 모여 모든 것을 드러내고 있으며 모든 일의 진행이 너무 빠르다고 느꼈다. 그때 한 빨간머리 여자를 만났다. 이 여자는 남편이 불치병에 걸려 히오우 밑에서 일하기로 했다.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약을 얻으려는 것이었다. 히오우는 그녀에게 쿠로를 데려오되 최대한 부드럽게 하라고 했다. 케이타와 쿠로는 케이타 어머니의 고향인 오키나와 행표를 예매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케이타는 옛집에 가서 돈을 가져올 생각이었다. 그리고 쿠로에게 아카네가 더 걱정하는 걸 원치 않으니 오키나와에 가는 걸 알리지 말라고 부탁했다. 그가 아파트를 나서자 갑자기 저 빨간머리 여자가 차를 몰고 그의 앞에 나타났다. 그녀는 자신을 미카미라고 소개했고 자신도 수호자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녀는 쿠로를 데려가야 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기에 쿠로를 넘기면 그를 가만두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거절했다. 그가 뒤돌아 도망치자 그녀가 달려들어 그를 붙잡았다. 갑자기 그녀는 무언가를 깨달았다. 그 순간 쿠로는 케이타에게 무슨 일이 생겼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서둘러 아파트에서 뛰쳐나가다 아카네와 부딪혔다. 갑자기 케이타가 누나에게 전화를 걸어 쿠로와 통화하고 싶다고 말했다. 미카미는 쿠로에게 케이타를 다시 만나고 싶으면 지정된 장소로 오라고 요구했다. 그녀는 이제 케이타가 납치되었다는 걸 깨달았다. 한편 연합 소속 두 사람은 히오우 부하들의 아지트를 찾아냈다. 두 사람은 사람들을 불러 안으로 진입했다. 히오우는 이때 다이치와 그의 상사인 진을 만나러 왔다. 그들은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자신들의 우월한 종족이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고 수호자 종족을 뛰어넘으려는 음모였다. 한편 수호자 그룹은 히오우 부하들의 아지트를 처리했다. 그들은 이놈들이 시체를 쌓아둔 것을 발견했다. 에너지를 모두 빨아먹힌 수호자들의 시체를 한 방에 쌓아두었다. 그들은 또한 히오우가 에너지를 빨아들이던 장소도 찾았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건 그들이 수호자들의 성지에서 훔친 돌 덕분이었다. 한편 미카미는 케이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 대화를 나눴다. 그녀는 왜 쿠로가 케이타를 계약자로 선택했는지 의아해했다. 그는 약한 도플라이너일 뿐이라 자신의 도플라이너를 만나면 분명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몸속의 에너지가 너무 적어서 약한 도플라이너와 계약한 수호자에게는 좋지 않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그녀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남편을 보러 가야 했다. 한편 쿠로도 이곳을 찾아내 혼자 안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아카네에게 약속했다. 케이타를 데리고 나와 함께 오키나와에 가겠다고 미카미는 쿠로가 온 걸 알아채고 남편에게 밖이 좀 시끄러울 거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녀의 남편이 오랫동안 나아지지 않은 이유를 알게 되었다. 그가 한 번도 약을 먹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카미가 가져다 준 약을 말이다. 쿠로는 케이타가 무사해서 매우 기뻤지만 그는 그녀를 나무랐다. 왜 자신이 약한 도플라이너라는 걸 말해주지 않았냐고 그녀는 말하고 싶지 않았다. 둘이서라면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카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약한 도플라이너와 계약하는 것은 금기라고 했다. 약한 도플라이너는 기술을 실행할 충분한 에너지가 없기 때문이다. 익시드 기술을 말이다. 그들을 억지로 싸우게 하는 건 그들을 서서히 늙고 죽게 할 뿐이라고 했다. 미카미의 남편도 이어서 나왔다. 자신이 그 예라고 밝혔다. 그 역시 자신이 약한 도플라이너라는 걸 알면서도 미카미와 계약했다. 그리고 겨우 30살이지만 그는 이렇게 늙어버렸다. 하지만 미카미는 케이타와 쿠로가 자신들처럼 서로를 믿지 않는 것이 안타까웠다. 미카미는 쿠로가 케이타를 싸움을 위한 도구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일부러 계약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녀는 쿠로를 죽여 케이타를 해방시켜주겠다고 했다. 미카미의 계약자는 그녀를 도와 싸우고 싶어서 계약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투 중에 죽기를 바랐지만 미카미는 이제 그의 힘을 쓰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는 케이타에게 정말 쿠로가 죽길 바라냐며 왜 쿠로가 싸우는 걸 돕지 않냐고 물었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눈앞에서 수많은 죽음을 목격한 후 그는 쿠로를 믿고 그녀에게 힘을 전해주기로 결심했다. 미카미도 남편의 말을 듣고 다시 한번 융합하여 함께 싸우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달려들어 쿠로를 밀쳐냈다. 양측 모두 이제 싸움을 오래 끌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자신의 계약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미카미가 쿠로를 쓰러뜨리고 연속으로 수많은 공격을 퍼붓자 그녀의 계약자가 생명의 한계에 다다르기 시작했다. 쿠로는 단 한 방으로 형세를 역전시킬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계속 공격을 막아냈다. 그리고 미카미가 양팔을 들어올리자 그녀는 익시드를 날려 반격했지만 미카미는 아직 쓰러지지 않고 주먹을 날렸다. 그 한 방에 쿠로는 정신을 잃었다. 하지만 그녀의 계약자도 생명이 다해 세상을 떠났다. 그는 그녀에게 저 두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함께 싸울 기회를 주었기 때문이다. 다음날 케이타 일행은 집으로 돌아왔고 쿠로는 기뻐했다. 아카네가 둘과 함께 오키나와에 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케이타는 여전히 망설였다 싸우면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 히요우는 아지트로 돌아왔다가 이곳이 엉망이 된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의 귀중한 돌도 사라졌다. 그는 부하에게 지시했다. 이곳을 엉망으로 만든 놈들을 찾아내라고. 그리고 그는 쿠로를 찾아가기로 했다. 자신 외에는 아무도 쿠로에게 손대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였다. 다음 날 아침 케이타 일행이 떠나려는데 우연히 한 커플을 만났다. 그들은 히요우의 부하 2명에게 쫓기고 있었다. 세 사람은 그들을 따라가 봤지만 얼마 못 가 여자가 발을 헛디뎌 넘어지자 남자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더는 도망치지 않고 맞서 싸우기로 했다. 쿠로는 그들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 남자가 알아서 처리할 수 있을 거라고. 남자는 달려들어 한 놈의 얼굴을 걷어차고 남은 놈에게 팔꿈치 공격을 날렸다. 그들이 남자를 붙잡자 그는 뒤로 뛰어올라 한 놈의 얼굴을 걷어찼다. 그리고 뛰어올라 남은 놈에게 일격을 가했다. 여자는 처음부터 싸웠어야 했다며 불평했다. 쿠로는 이어서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의 이름은 야쿠모였고 그는 그녀가 공주님인 걸 알아보고는 재빨리 달려왔다. 그녀는 부족의 공주였다. 야쿠모가 오랫동안 찾던 그녀. 이 소녀는 리오나이며 자신의 분신들에게서 모든 에너지를 흡수한 자이다. 그녀는 이 도시 최대 기업에 납치되었는데 겉으로는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을 운영하지만 내부에서는 몰래 그녀 같은 상위 인간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풍족한 삶을 약속했지만 그녀는 매일 실험 대상이 되는 것이 싫어 도망쳤고 도망치던 중에 우연히 야쿠모의 도움을 받아 그와 계약했다. 야쿠모가 그토록 강한 이유는 그가 히일의 수제자이기 때문이다. 케이타는 왜 그 기업이 상위 인간을 만들려 하는지 궁금했지만 그녀도 잘 몰랐다. 그녀는 단지 그 기업이 상위 인간 몇 명을 오키나와로 보내 무언가를 하려 한다는 것만 알았다. 야쿠모도 그 기업의 회장이 진이라는 것을 알았다. 쿠로는 가장 강력한 수호 일족인 샤미족족장의 딸이며 진이야말로 히일이 아닌 그녀의 오빠이기 때문이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쿠로는 케이타에게 자신과 부족이 수호자들이 지키는 성지에서 살고 있다고 알려주었다. 세계의 균형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성지에서의 평범한 어느 날 그녀와 진은 어머니를 따라 한 의식에 참가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부족의 미래를 예지하는 꿈에 들어갔고 두 사람의 어머니는 이상한 꿈을 꿨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얼마 후 쿠로는 야쿠모로부터 오빠가 부족 사람 대부분을 학살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잠깐. 오빠는 부족 사람을 죽이고 동생은 복수를 위해 오빠를 찾아 죽이려 한다고? 이 설정 뭔가 익숙한데? 쿠로는 오빠가 어머니를 성석으로 데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서둘러 찾아 나섰다. 그녀는 부족 사람들의 시신을 보았고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오빠는 이미 두 사람의 어머니에게 손을 쓴 후였다. 진은 자신이 이 세상을 바꾸고 균형을 뒤엎을 것이라고 했다. 그 후 진은 그녀를 그곳에 버려두고 서서히 죽게 내버려뒀고 이제 그녀는 진을 찾아 그 누구보다 부족을 사랑했던 오빠가
왜 부족에게 손을 댔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어 했다. 놀랍게도 그때 히일이 두 사람을 찾아왔다. 쿠로의 말에 따르면 그는 인간을 성지로 데려와 실험한 후 부족에서 추방당한 자였다. 그는 그 실험 덕분에 수호자에게서 에너지를 빼내 상위 인간의 몸에 주입하여 자신만의 인공 수호자를 만드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히일은 쿠로에게 케이타를 버린다면 진을 만나게 해주겠다고 제안했지만 그녀가 거절하자 그녀를 옆으로 밀치고 케이타를 걷어찼다. 그는 그녀가 케이타를 보호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또한 그는 케이타에게도 기회를 주겠다며 만약 그가 융합을 사용할 준비가 되었다면 그를 쿠로에게 어울리는 자로 인정해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융합 사용을 두려워했고 히일은 융합도 못 쓰는 약한 분신일 뿐이라며 한심하게 여겼다.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쿠로에게 힘을 실어주기로 결심했고 그녀는 엑시드 공격을 날렸지만 히일을 약간 밀어내는데 그쳤다. 그는 곧바로 반격했고 바로 그때 리오나와 야쿠모가 나타났다. 두 사람도 융합을 사용했고 야쿠모는 히일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날렸다. 그가 발차기로 반격하긴 했지만 히일은 나중에 다시 만나기로 하고 다음에는 자신의 계약자를 데려와 융합하겠다고 했다. 그 후 히일은 부하를 만나러 갔는데 부하는 도망친 실험체의 위치를 찾았다고 보고했지만 히일이 이미 리오나를 직접 찾았기에 그 부하는 쓸모없어져 그에게 처리당했다. 케이타는 이제 쿠로에게 어느 정도 공감하게 되어 그녀와 함께 싸우기로 결심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빚을 갚기 위해서였다. 그들은 비행기에 탔고 케이타는 오랫동안 고향에 돌아가 보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다. 그때 아카네는 케이타와 더 친밀해지기로 마음먹었다. 어쨌든 그녀도 그의 소꿉친구였으니까. 하지만 케이타는 저쪽에 있는 쿠로가 오해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하지만 쿠로는 음식에만 집중하고 있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얼마 후 일행은 오키나와에 도착했지만 쿠로는 이곳의 에너지양이 이상할 정도로 많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 문제를 넘기고 일행은 곧 차를 렌트해서 다 함께 케이타의 외할아버지 댁으로 향했다. 가는 길에 쿠로는 바다를 열심히 구경했지만 케이타는 어릴 때 너무 많이 봐서 이제는 질렸다고 했다. 한참을 달린 후 일행은 작은 마을에 도착해 케이타의 외할아버지 댁을 찾았다. 그가 안으로 들어가 할아버지를 찾았지만 보이지 않아 집 뒤로 찾아 나섰다. 그의 할아버지는 나이가 많았지만 여전히 꾸준히 무술을 연마하고 있었다. 그래야 당당하게 내 나이 70이 넘었지만 그 누구도 두렵지 않다고 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집 안에 들어온 케이타는 사진을 꺼내 할아버지에게 이 사진이 찍혔을 때 어머니가 여기에 왔었는지 물었지만 할아버지는 잘 모르셨다. 게다가 쿠로가 분신에 대해 언급하자 할아버지는 약간 호기심을 보였다. 그녀가 설명하려 했지만 케이타가 말을 끊었다. 할아버지는 그가 아직 설명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걸 눈치채고 시간을 주기로 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손자를 위해 푸짐한 저녁을 준비했다. 할아버지는 아카네에게도 한 잔 권했지만 그녀는 별로 마시고 싶어 하지 않았다. 하지만 잠시 후 그녀도 한잔하기로 결심했고 계속 더 마시다가 어느새 취해버렸다. 그 후 케이타는 쿠로를 데리고 마당으로 나가 별을 봤다. 그녀는 케이타가 전보다 편안해졌다고 느꼈다. 다음 날 케이타 일행은 해변으로 놀러 갔다. 그날 오후 돌아오는 길에 일행은 이 섬의 수호자 2명과 우연히 마주쳤다. 그들은 케이타 일행도 다른 자들처럼 성석을 훔치러 온 것이라고 생각했다. 일행이 설명하려 했지만 두 사람은 듣지 않고 그대로 달려들어 공격했다. 쿠로가 막아보려 했지만 두 사람 모두 움직임이 매우 빨랐다. 케이타가 융합하려 하자 두 사람 중 한 명이 밧줄을 휘둘러 그를 묶고 전봇대에 매달아 융합을 막았다. 바로 그때 그는 연맹에 그 소녀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자신의 파트너가 싸우는 것을 도울 방법이 있다는 말이었다. 주머니에 있던 그녀가 준 반지가 갑자기 힘을 발산하여 그가 밧줄에서 벗어나도록 도왔다. 그는 곧바로 쿠로와 융합하여 싸웠고 그녀는 이제 그 두 사람보다 빨라져 성공적으로 둘을 쓰러뜨렸다. 그녀는
힘을 과시하며 주먹을 날린 후 두 사람에게 더 싸우고 싶은지 물었다. 그들은 패배를 인정하고 성석을 지키지 못했다며 울기 시작했다. 그때 다이치는 기업이 데려온 상위 인간들에게 그들의 임무를 알리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성석을 파괴하여 세계의 균형 잡힌 에너지 흐름을 깨뜨리는 것이었다. 진과 이 기업은 균형이 이 사회를 썩게 만들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에너지를 재조정하여 이 세계를 오직 상위 인간과 그들의 수호자만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했다. 하지만 그들은 현재 섬에서 성석의 정확한 위치를 몰랐기 때문에 섬 전체에 에너지를 퍼뜨려 성석이 반응하기를 기다릴 것이었다. 한편 케이타 일행은 그 두 소녀로부터 7년 전 한 무리의 사람들이 성지를 공격하여 성석을 파괴하려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들의 부족은 모두 이 무리에게 학살당했고 오직 두 사람만이 살아남았다.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성석을 지키려 애썼다. 케이타 일행은 그 돌에 대해 아무런 의도가 없다고 분명히 말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섬이 위협받지 않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현재 매우 거대한 에너지원이 이 섬에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석을 지키기로 결심하고 돌아갔다. 한편 다이치는 케이타도 섬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언젠가 그와 재회하기를 바랐다. 그동안 히일은 자신의 계약자를 이 오키나와로 데려왔고 그 또한 쿠로와 다시 만나기로 굳게 마음먹었다. 한편 케이타는 생각에 잠겼다. 그는 쿠로의 오빠가 왜 상위 인간을 만들려 하는지 알 수 없었고 더 중요한 것은 자신처럼 약한 분신이 과연 세상을 구할 힘이 있을지 의문이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아카네에게 침대에 가서 자라고 했지만 그녀는 잠꼬대로 그를 매우 믿는다고 말했다. 분신들을 찾아 처리하고 그녀를 상위 인간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래야만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에게 기업의 상속권을 넘겨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진은 손님이 찾아온 것을 깨달았다. 수호자 연맹이 진을 찾아 기업까지 온 것이었다. 소녀는 야쿠모에게 예정 때문에 진에게 봐주지 말라고 했지만 막 들어서자마자 그들은 적에게 포위되었다. 하지만 이 연맹도 강한 자들 뿐이라 그들은 영화의 주인공들이 먼저 떠나도록 남았다. 그들은 진과 마주했고 이제 우리는 이 백발의 아저씨가 슈타이너이고 소녀는 엑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진은 두 사람의 명성을 들은 적이 있었고 야쿠모는 진이 일족에게 저지른 잔혹한 행위에 대한 답변을 원했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하든 슈타이너는 진을 용서할 생각이 없었다. 그는 단지 진이 이 기업에 들어가 상위 인간을 많이 만드는 이유를 듣고 싶었지만 진은 그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진은 단순히 세계를 재구축하고 싶을 뿐이며 그 세계의 신은 자신이 아닐 것이라고 했다. 슈타이너는 더 이상 길게 말할 것 없이 바로 융합하여 싸웠다. 모두가 진의 막강한 힘을 알아보았기 때문이다. 슈타이너는 달려들었다. 먼저 공격해오자 진은 피하는 데에만 집중하다가 그들 무리 전체를 향해 강력한 일격을 날리고는 떠나버렸습니다. 뒷정리는 부하들에게 맡기고 떠났죠. 하지만 진이 막 떠났을 때 부하들은 일행이 엑셀의 힘으로 공격을 막아줘서 슈타이너 일행이 무사하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진을 쫓았지만 그는 이미 헬리콥터를 타고 떠난 뒤였습니다. 이 세상의 도플라이너 원리를 이해하자마자 케이타 어머니의 죽음을 목격한 직후였죠. 다이치 또한 이 기업의 시스템에 잠입을 시도했고 진이 이끄는 기업이 현재 암암리에 상위 인간을 만들기 위해 도플라이너를 찾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다이치가 진을 찾아온 이유는 자신이 약한 개체인지 강한 개체인지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진은 그에게 케이타처럼 약한 개체일 뿐이라고 말했지만 다이치는 여전히 자기보다 강한 개체를 죽임으로써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진도 그러길 바랐고 다이치가 성공하면 계속 자신을 섬기길 원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쿠로는 케이타의 외할아버지에게 무술을 배웠고 케이타는 몰래 해변으로 가 할아버지의 권법을 연습하는데 갑자기 반지가 빛났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도플라이너를 만났고 그녀 또한 전에 만난 적이 있다며 그를 알아봤습니다. 그는 사진 속 인물이 그녀인지 물었고 그녀도 인정했습니다. 그날 그녀는 이 섬의 수호자와 싸우기 위해 이곳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탓에 그의 어머니가 죽은 것에 죄책감을 느끼며
이 도플라이너 법칙 때문에 또 다른 이가 불행해졌다는 사실에 실망했습니다. 한편 두 소녀, 이 섬의 마지막 수호자들은 쿠로 일행에게 도움을 요청할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두 사람은 아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운 좋게 살아남은 부족 사람이었죠. 하지만 두 사람은 이자가 배신자이며 자신들을 처리하러 돌아왔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쿠로는 케이타가 돌아오지 않자 찾으러 나섰다가 친구가 잡혀갔다고 알리러 달려온 붉은 머리의 수호자 소녀를 만났습니다. 그 직후 히오우도 나타났고 붉은 머리 소녀는 그가 부족 전체를 학살한 자임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달려들자마자 히오우는 그녀를 그 자리에서 차 쓰러뜨리고 쿠로까지 붙잡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케이타가 지금쯤이면 바싹 마른 시체가 됐을 거라고 말했죠. 케이타 어머니의 도플라이너는 이때 본색을 드러내고 그의 몸에서 에너지를 빨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히오우는 그 후 쿠로를 동굴로 데려가 제압했습니다. 케이타는 에너지를 다 빨린 듯 했지만 쿠로의 환영을 보고는 놀랍게도 다시 일어섰습니다. 도플라이너 소녀는 쿠로에게 가려면 자신을 지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반지를 들어 그녀를 향해 공격을 날렸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쓰러졌고 케이타는 그대로 떠났습니다. 쿠로는 히오우에게 반격하기 시작했지만 그는 그녀를 돌기둥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는 이곳이 성지가 아니니 아무도 그녀를 보호하러 오지 않을 거라고 말했죠. 하지만 케이타가 도착해 쿠로에게 히오우에게 반격할 힘을 주었습니다. 쿠로는 그 후 케이타에게 달려갔지만 히오우에게 가로막혀 계속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붉은 머리 소녀는 이때 정신을 차리고 재빨리 친구를 구하러 달려갔습니다. 진을 만났고 그는 이 섬의 성석을 얻을 방법을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필요한 열쇠가 바로 그녀였기에 검은 머리 소녀는 저항할 필요가 없었죠. 한편 쿠로는 히오우를 가능한 한 빨리 끝장낼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케이타가 먼저 쓰러질 테니까요. 하지만 히오우가 계속 움직여서 익시드를 쓸 기회를 찾지 못했습니다. 케이타는 쿠로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는 걸 알고 반지를 보며 자신이 할 수 있을지 자문했습니다. 그는 그 후 히오우를 기습하려 했지만 도플라이너 소녀가 히오우에게 경고해 그가 피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케이타는 이제 그녀의 이름이 시노부이며 그녀가 히오우와 계약한 사람이란 걸 알게 됐습니다. 둘은 그 후 합체했고 히오우는 쿠로에게 자신의 익시드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많은 물총알을 만들어 쿠로에게 쏘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물을 얼음으로 바꿔 얼음 송곳을 쿠로에게 날릴 수도 있었습니다. 히오우는 이제 두 사람에게 시노부 역시 약한 도플라이너이며 케이타의 어머니가 강한 도플라이너였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노부는 상위 인간이 되기 위해 그의 어머니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경우는 특별한 사례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사례 덕분에 시노부는 다른 인간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능력을 갖게 됐습니다. 한편 다이치는 아카네를 만나 기업으로 초대했습니다. 다이치가 아카네를 초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케이타도 그곳에 있다고 속였기 때문입니다. 히오우는 시노부 같은 특별한 사례는 보통 주위에서 흡수한 에너지로 합체 형태를 유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히오우는 파트너의 건강에 영향을 주지 않고 영원히 합체할 수 있습니다. 그는 또한 쿠로에게 자신의 익시드는 모든 종류의 액체를 조종할 수 있게 해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쿠로의 몸속 피를 얼리거나 이렇게 폭발시킬 수 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쿠로를 고문했고 한편 케이타는 시노부가 예전에 자신이 얼마나 불행했는지에 대해 불평하는 것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의 어머니의 행복한 삶을 질투해서 그녀의 힘과 행운을 빼앗을 음모를 꾸몄다는 것을요. 지금처럼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요. 하지만 그는 그녀가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후 그녀를 날려버리고 쿠로에게 합체를 위한 에너지를 공급하러 갔습니다. 시노부는 케이타가 그의 얼마 안 되는 힘으로 뭘 할 수 있겠냐고 물었고 그는 한번 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쿠로는 그 후 익시드를 발동하고 히오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그녀가 얼마나 강할지 보고 싶어 했지만 쿠로의 전력 펀치를 맞고 멀리 날아가 버려 놀랐습니다. 케이타는 모든 힘을 쿠로에게 집중시켜 그녀가 전력의 일격을 날릴 수 있게 했고 쿠로는 케이타가 언제 이 기술을 배웠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케이타는 시노부가 죽어가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다시 인생이 자신에게 불공평했다며 죽고 싶지 않다고 한탄했습니다.
케이타는 이제 시노부처럼 되는 것이 약한 도플라이너가 살아남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 어느 때보다 이 세상의 원칙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불행을 초래했다는 사실에 더욱 증오를 느꼈습니다. 시노부를 동굴 밖으로 데리고 나올 때 케이타는 다이치를 만났습니다. 케이타는 즉시 다이치를 알아봤지만 갑자기 피를 토하며 쓰러져 의식을 잃었습니다. 케이타는 나중에 다이치의 집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예전의 죽음을 위장한 뒤 이름을 바꾸고 이 기업에서 일했다고 말했습니다. 다이치는 솔직하게 케이타가 약한 도플라이너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케이타가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현재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이치는 그에게 진을 도우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협력하라고 했습니다. 그가 진에게 대항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이었죠. 다이치는 케이타에게 예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세상의 도플라이너 원칙을 발견했을 때 그는 진의 기업을 찾아갔고 진에게 스카우트 되었습니다. 동시에 그의 도플라이너 중 한 명이 사고를 당해 죽었고 그래서 그는 그 도플라이너의 신분으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이치는 원래 진을 도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을 도우려고 했지만 진이 도플라이너의 원칙을 이용해 세상을 조종하려 했기 때문에 그에게 대항하고 싶었습니다. 다이치는 도플라이너의 운명은 인간 스스로 결정해야 하며 더 이상 수호자들에게 감시받아서는 안 된다고 믿었습니다. 이제 인간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때가 온 것입니다. 과거의 다이치는 항상 우수한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고립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는 직설적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싫어했습니다. 케이타는 항상 대신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이치는 그를 위선자로 보았습니다. 다이치는 케이타가 항상 모든 사람과 친구가 되면서도 누구와도 깊이 친해지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을 알아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나중에 서로를 찾아 친구가 되었습니다. 케이타는 다이치가 다른 사람들의 노력 부족을 싫어해서 누구와도 친해지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케이타의 경우 누구와도 친해지지 않은 이유는 자신과 친해진 사람은 모두 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와도 친하게 지내지 않았습니다. 다이치는 자신이 운명에 맞서 싸울 수 있다고 자신했기에 죽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이치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케이타는 자신이 결코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이치는 케이타가 자신을 도와주길 원했습니다. 이제 그가 케이타가 약한 도플라이너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케이타의 다른 개체들의 위치를 찾아내고 케이타가 그들과 만나는 것을 피하게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케이타는 그 후 생각할 시간을 가졌고 쿠로는 다이치를 따로 만나 진의 위치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녀는 그 후 방으로 돌아와 아카네가 케이타가 더 이상 위험에 휘말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쿠로는 자신이 더 이상 케이타를 끌어들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혼자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케이타는 그 후 쿠로를 끝까지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다이치를 찾아가 쿠로에 대해 물었고 쿠로가 이미 떠났다는 것을 알고 그녀를 쫓아가야 했습니다. 쿠로는 그때 붉은 머리 소녀를 다시 만났습니다. 두 사람이 검은 머리 소녀를 찾으려 할 때 갑자기 붉은 머리 소녀는 친구가 죽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섬 부족의 배신자가 검은 머리 소녀의 피를 물에 적시자 갑자기 바다 한가운데에 섬이 나타났습니다. 아카네는 케이타를 뒤쫓아가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기로 결심하고 그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랐다. 레이시는 그 섬으로 떠났고 쿠로와 아카네는 케이타를 만났으며 그는 쿠로를 돕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파트너이기 때문이다. 그 사이 다이치는 아카네에게 자신의 집에 머물라고 했는데 이곳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이었다. 그녀 역시 약한 도플라이너였고 그녀의 본체는 유키그룹 회장의 딸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직후 다이치는 갑자기 유키에게 전화를 걸었고 쿠로와 케이타는 성석이 있는 곳에서 레이신과 마주쳤다. 쿠로는 결심했다. 레이신을 쓰러뜨리겠다고 하지만 그는 쿠로에게 그녀의 파트너가 약한 본체일 뿐인데 뭘 할 수 있냐고 물었다. 오빠가 그녀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을 알기에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녀는 케이타와 바로 합체하여 전투에 돌입했다. 쿠로는 돌진하여 익시드를 날렸지만 그것은 완전히 소용없었다. 케이타가 약한 본체임에도 불구하고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하지만
케이타가 반지에서 기술을 쏘아 쿠로를 지원했지만 레이시는 그가 아직 너무 미숙하다고 선언하며 주먹을 날려 쿠로를 날려버렸다. 케이타는 쿠로에게 더 많은 에너지를 주고 싶었지만 그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하지만 케이타는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바쳐 쿠로를 도우려 했다. 레이시는 케이타가 진정한 계약자임을 인정해야 했고 그는 둘 모두를 존중하여 여기서 함께 죽게 해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 직후 야쿠모가 나타나 케이타 일행을 보호했고 슈타이너와 다른 사람들도 바로 뒤따라 도착했다. 엑셀은 쿠로에게 어서 이곳을 떠나 자기들에게 맡기라고 했다. 야쿠모와 리오나는 그 후 쿠로와 함께 너무 늦기 전에 케이타를 치료하러 데려갔다. 슈타이너와 엑셀도 싸우기 위해 합체를 시작했다. 슈타이너는 돌진하여 공격하며 계약할 파트너가 없는데도 레이신이 자신과 맞먹을 정도로 강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레이신은 속도면에서는 강했지만 펀치의 위력은 그를 따라오지 못했다. 그는 일부러 페이크 공격을 날려 레이신의 반격을 유도한 다음 뒤로 돌아가 그를 날려버렸다 하지만 슈타이너가 마무리 공격을 하려 할 때 레이신은 단 한 손으로 그의 공격을 막았다. 레이신은 다시 싸움터로 돌아와 전투를 계속했고 쿠로 일행은 섬을 떠나려다 레이신의 부하들에게 포위당했다. 야쿠모와 리오나는 합체하여 그들에게 맞서 싸웠고 한편 슈타이너는 이미 익시드를 사용했다. 그는 5명으로 분신하여 계속 공격했고 레이신은 공경에 처했다. 그는 도저히 공격을 막을 수 없었다. 5분신에게서 동시에 오는 공격을 막지 못해 슈타이너에게 호되게 당했다. 그는 둘의 차이점은 바로 자신이 힘을 활용할 파트너가 있는 반면 레이신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완전히 패배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시 싸우러 돌아왔다. 레이신은 예전에 그 그룹에서 썼던 기술을 다시 사용하여 둘을 공격했지만 엑셀이 방패를 사용해 공격을 막았다. 하지만 레이신은 계속해서 그 강력한 기술을 사용했고 엑셀은 그가 어디서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얻는지 의아해했다. 레이신은 엑셀의 방패를 부쉈지만 그 직후 슈타이너가 돌진했고 둘은 함께 상대방의 힘에 의해 날아갔다. 야쿠모 일행도 레이신의 부하들을 처리했지만 그 직후 슈타이너의 분신 하나가 엑셀을 데리고 이곳으로 도망쳐왔다. 야쿠모는 그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까? 걱정되어 일부러 엑셀을 구한 것이었다. 슈타이너는 그때 싸움에서 패배했지만 레이신과 싸운 것을 후회하지 않았다. 레이신 또한 이 전투 때문에 슈타이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레이신은 그 후 성석을 파괴하기 위해 손을 댔지만 그 힘이 해방되자마자 갑자기 레이신은 빛의 창에 꿰뚫렸다. 그 창을 던진 자는 라이가였다. 그는 섬의 부족을 배신한 것처럼 보였다. 사실 라이가는 다이치와 계약을 맺었고 둘은 몰래 레이신에게 반란을 일으킬 계획을 세웠다. 그는 자신이 바로 이 순간에 배신당할 줄은 몰랐다. 다이치는 레이신에 대항할 해결책을 찾았다고 밝혔다. 성석이 파괴되면 레이신의 뜻대로 세상을 바꿀 문이 열리며 그것을 닫기 위해서는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하며 그가 필요한 에너지원은 바로 레이신이었다. 레이신은 그 문으로 빨려 들어갈 것이지만 그는 여전히 다이치가 이 세상에 눈이 멀었으며 자신을 없애도 다이치가 원하는 것을 얻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후 큰 폭발이 일어나 섬 한가운데에 블랙홀이 생겼다. 그 후 몇 달이 지났고 과연 레이신이 예측한 대로 세상은 더 나빠졌다. 쿠로는 싸울 목표를 잃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닐 뿐이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한편 다이치는 계속해서 다른 상위 인간들을 만들어냈지만 적당한 수준으로 일본이 다른 나라보다 더 발전하여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오르도록 돕기 위함이었다. 수호자 연합도 세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다이치와 손을 잡아야 했다. 다이치는 여전히 회장딸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었다. 유키는 자신이 약한 도플라이너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자신의 지위에 대해 환상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카네는 아직 케이타에게 연락할 수 없었다. 다이치는 그녀를 찾아와 몇 가지를 물어보았고 아카네를 여기에 붙잡아두고 어디에도 가지 못하게 했다. 그는 아직 케이타를 찾지 못했으니 안전을 위해 그녀를 여기에 두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에 케이타와 한 약속 때문이었다. 동시에 다이치는 아카네에게
레이신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숨겼다. 그는 그 후 유키와 함께 파티에 갔고 유키는 레이신을 그리워하기 시작했다. 그 사이 슈타이너의 이전 팀원들과 야쿠모는 서로 협력했다. 그들은 모두 다이치의 눈을 피해 비밀 장소에 숨어 있었다. 원래는 아카네를 찾기 위해 그 그룹을 공격할 계획이었지만 상부의 제지로 막혔다. 쿠로도 이때 이곳으로 돌아와 케이타를 보러 왔고 케이타를 돕기 위해 여전히 아카네를 찾고 있었다. 케이타의 외할아버지도 그를 돌보기 위해 여기에 있었고 쿠로는 생각했다. 자신이 케이타가 지금까지 깨어나지 못하고 혼수 상태에 빠진 이유라고 슈타이너의 팀은 일본에 남기로 결정했다. 유럽으로 돌아가는 대신 그들은 문제의 근원인 거대 그룹을 처리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슈타이너의 유지를 이어받아 주인공 일행을 끝까지 지원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계획을 세우던 중 갑자기 그들의 위치 정보가 유출되었고 적들이 일행을 처리하기 위해 이곳으로 찾아왔다. 그룹에 반대하는 세력을 처리하는 목적 외에도 그들은 다이치를 위해 케이타를 찾고 싶어 했다. 쿠로는 케이타가 있는 곳으로 서둘러 달려가야 했고 다른 사람들은 남겨두고 싸워야 했다. 적들도 어쩔 수 없이 일부 병력을 보내 쿠로를 뒤쫓게 했다. 그녀는 길을 막는 자들을 차례로 쓰러뜨렸고 내가 이상하게 생각한 것은 왜 이 녀석들이 거의 가만히 서서 막기를 기다리고 있냐는 것이었다. 야쿠모도 어려운 상대를 만났다. 리오나는 봐주지 않을 것이라며 야쿠모에게 상대가 죽을 걱정은 말고 전력으로 싸우라고 말했다. 쿠로는 이제 케이타의 방으로 돌아왔지만 상위 인간 한 쌍이 나타나 방해했다. 슈타이너의 부하인 베르나르트는 그때 제압당한 적이 엑셀과 같은 마법 방패를 장비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쿠로를 제압했고 케이타를 데려갈 준비를 마쳤다. 하지만 쿠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케이타를 지키기로 결심했다. 그가 에너지를 무리하게 충전한 것은 오직 그녀를 돕기 위해서였기 때문이다. 그녀는 케이타 쪽으로 내동댕이 쳐졌고 갑자기 그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에너지를 계속 가져가서 싸우길 원했지만 그가 도망치기만 할 때 세상의 본질을 보게 해준 것에 대해 그녀는 적으로부터 벽에 내동댕이 쳐지고 주먹으로 세 개의 벽을 더 뚫고 날아갔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일어서서 적에게 돌진하여 익시드를 날릴 수 있었다. 적은 방패를 사용하려 했지만 그녀가 연속으로 여러 번 익시드를 날리자 방패는 곧 부서졌고 적도 직격탄을 맞았다. 그 후 쿠로는 야쿠모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 그의 일행을 도왔다. 케이타가 깨어난 것을 보고 모두가 사기를 되찾았다. 전력으로 적의 방패를 깨고 스킬로 마무리해서 적은 전멸. 우리 쪽은 이제부터야 자신이 오랫동안 혼수 상태였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포기하지 않은 쿠로에게 고마워했고 그녀는 이제 케이타의 힘이 있으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고 믿었다. 그 사이 그룹 회장은 모든 자녀들에게 통보했다. 다이치가 유키와 결혼한 후 그에게 부회장 자리를 물려주겠다고. 그의 자녀들은 모두 그가 자녀 중 한 명에게 자리를 물려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불만이었다. 하지만 다이치가 사위가 되면 그 역시 그의 아들이 되므로 그들은 다치를 탓할 자격이 없었다. 그 후 다치는 케이타가 깨어나 일행과 함께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다이치는 수색을 계속하라고 지시했다. 다이치는 케이타가 계속 싸우기로 선택한 것 같다고 생각했고 둘이 곧 다시 만나기를 바랐다. 케이타 일행은 버려진 지역에 임시로 머물고 있었지만 조만간 그 그룹의 사람들이 자신들을 찾아낼 것을 알고 있었다. 케이타는 다이치를 믿었던 자신이 너무 어리석었다고 생각했고 이제 그의 아카네가 다이치의 손에 있었다. 쿠로는 야쿠모와 따로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이 성지를 떠난 이유가 무엇인지 자문했다. 그런데 이제 레이시는 그녀가 필요한 답을 얻기 전에 죽어버렸다. 이 거짓된 평화는 세상이 여전히 점차 균형을 잃고 혼란스러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바꾸지 못했다. 적어도 그녀는 케이타와 아카네를 지키고 싶었지만 이제는 이 일도 온전히 끝내지 못했는데 아카네는 이 방에 얼마나 더 있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 사이 유키는 길을 잃고 유신이 없어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한탄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와 다이치에게 이용당했다는 것과 유키는 그저 약한 서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려줬다. 하지만 괜찮았다. 언니가 유키의 메인 위치를 찾았고
집안의 모든 형제자매가 힘을 합쳐 유키를 도와 다이치의 손에 그룹이 넘어가는 것을 막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유키는 언니를 만나 계획을 논의하려 했지만 약속 장소에 나타난 건 다이치였다. 그는 두 자매의 음모를 꿰뚫어보고 한 발 앞서 움직였다. 다이치는 그녀의 가족이 여전히 현명하다는 사실에 기뻐했다. 다이치는 유키가 남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자신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하는 멍청이라고 직설적으로 말했다. 그녀가 늘 믿었던 린도 결국 그녀를 이용했을 뿐이라고. 그래서 다이치는 정해진 결말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스스로 결말을 만들지 선택하라고 했다. 그 사이 케이타는 다이치를 찾아가 모든 걸 따질 생각이었지만 다들 케이타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베르나르트가 그들을 찾아와 다이치가 곧 신임 부회장 환영 파티를 열 것이며 그 파티를 습격할 거라고 알려줬다. 그 후 파티가 열렸고 연합회 국장도 이 파티에 참석했다. 다이치는 유키에게 몸이 안 좋으면 돌아가도 된다고, 여기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 마음 아픈 말이었지만 그건 사실이었다. 예전 친구 리사의 도플라이너는 파티에 약한 서브가 있는지 확인하다가 유키를 발견했다. 그들의 아가씨가 정말로 약한 서브일 줄은 몰랐던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유키는 더욱 마음이 아파 자리를 떠났다. 그 사이 케이타 일행은 그룹에 잠입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층으로 향했다. 그들은 엘리베이터 문 밖에서 기다리던 팀과 마주쳤지만 그들은 베르나르트가 배치한 동료들이었다. 그때 다이치가 연단에 올라 연설을 시작했다. 그들은 비록 고위급 인사지만 약한 서브들의 희생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들 덕분에 현재의 지위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때 유키는 가방 속의 총을 보고 스스로 자신의 결말을 지으려던 순간 케이타가 파티장으로 뛰어들어 다이치와 맞서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자신이 약한 서브일지라도 운명을 극복할 것이며 다이치가 이용하는 도플라이너의 법칙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외쳤다. 그 말은 유키에게 다시 살아갈 힘을 주었고 그녀는 스스로를 끝내려던 생각을 버렸다. 그 후 건물 전체에서 연쇄적인 폭발이 일어났고 하객들은 모두 파티장에서 도망쳤다. 연합회 국장은 상황을 살피러 갔다가 베르나르트 일행과 마주쳤다. 그는 병사들을 불러 그와 팀을 처리하려 했지만 베르나르트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케이타는 다이치에게 누나의 위치를 물었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때 누군가 들어와 15층에 문제가 생겼다고 보고했고 케이타는 그곳이 다이치가 아카네를 가둔 곳임을 알아차렸다. 하지만 다이치는 라이가를 내세워 쿠로와 케이타를 맑게 했고 라이가가 유신을 쓰러뜨린 자라고 밝혔다. 케이타는 쿠로에게 싱크로를 요청했다. 하지만 그녀가 망설이자 케이타가 주도적으로 나섰다. 둘은 싱크로하여 돌진했다. 야쿠모와 리오나는 그때 케이타에게 가는 길을 열고 있었고 베르나르트는 반대편의 동료들보다 월등한 실력을 보였다. 야쿠모는 우연히 이상한 방에 도착했다. 쿠로는 라이가에게 밀리고 있었고 케이타가 먼저 그녀에게 익시드를 쓰라고 했지만 라이가는 그걸 막고 쿠로를 걷어찼다. 그가 덮치려는 순간 베르나르트가 나타나 막아주었다. 둘이 떠날 수 있도록. 약한 서브라고 속였다고 말했다. 사실은 그 반대였다. 그녀는 몇 분 전만 해도 아카네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끊을 생각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이기적으로 변해 이 세계의 법칙에 어긋나더라도 아카네를 죽이고 계속 살고 싶다고 했다. 야쿠모는 그때 갑자기 하는 얼굴인 슈라와 마주쳤고 다이치는 유키를 막기 위해 문을 열려고 애썼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유키가 방아쇠를 당기려던 순간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태어날 수 없다는 사실에 마음 아파하는 아카네의 말을 들었다. 그녀는 비록 메인이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약한 서브였기에 유키의 심정을 이해한다고 했다. 그 말을 들은 유키는 평온하게 살기 위해선 아카네를 죽여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갑자기 방아쇠를 당길 수 없었다. 바로 그때 다이치가 들어와 유키에게서 총을 빼앗고 그녀의 뺨을 때렸다. 그는 일부러 유키를 메인과 만나지 못하게 해서 죽음을 막아주려 했는데 그녀가 스스로 찾아온 것이다. 그녀는 다이치의 꼭두각시가 되기 싫다고 하자 그는 그녀를 없애고 가족은 잘 돌봐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아카네가 달려와 유키를 보호하는 바람에 다이치는 손을 멈춰야 했다. 그 사이 쿠로와 케이타도 야쿠모가 있는 곳에 도착했다. 쿠로는 슈라를 다시 만나자 놀랐다. 그는 진의 측근이었지만 진이 사라진 후 다이치 밑에서 일하고 있었다. 케이타는 그가 옆집 여자아이의 메인과 계약했다는 걸 알아차렸다.
싱크로한 슈라는 엄청난 속도로 돌진해 쿠로를 날려버렸다. 쿠로 역시 케이타의 힘을 받아 반격에 나섰지만 전혀 소용없었다. 그러자 슈라는 쿠로를 붙잡고 롱리의 연화 같은 기술로 땅에 쳐박았다. 리오나는 케이타에게 저 아이의 에너지가 엄청나니 이기려면 모든 걸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 후 그는 힘을 쿠로에게 모아줬지만 그녀가 익시드를 날리려는 순간 갑자기 공격이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슈라는 생각할 틈도 주지 않고 계속 공격했다. 그때 다이치는 아카네에게 비키라고 했다. 그녀가 유키 대신 죽고 싶은 게 아니라면 죽을 운명인 자를 동정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그때 야쿠모는 쿠로가 케이타의 힘을 쓰는 걸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머리로는 쓰고 싶어 하지만 마음속 감정이 그것을 거부해 다시 결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야쿠모가 먼저 나서 싸웠고 케이타는 어떻게든 쿠로의 감정을 바로잡아야 했다. 하지만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했고 지금은 야쿠모를 도와야 했기에 그는 반지를 사용해 슈라 쪽으로 쐈다. 슈라는 빗나갔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일부러 천장을 쏜 것이었다. 천장이 그의 머리 위로 무너지게 하려고. 공교롭게도 그 천장은 다이치와 두 여자가 서 있던 곳이었다. 자신의 개와 재회했고 케이타는 아카네 누나와 재회했다. 그는 유키와도 마주쳤고 그녀가 아카네를 가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할 얘기는 나중에 하고 지금은 다이치의 부하들이 오기 전에 여기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에겐 개인 헬리콥터가 있어서 그걸 이용할 수 있었다. 베르나르트와 그의 파트너는 다이치의 부하들에게 기습당해 패배했다. 라이가는 도망쳤고 케이타 일행은 유키와 아카네가 헬기에 오른 뒤에 도착했다. 야쿠모가 부상을 입어 뒤처졌고 슈라가 기술을 써서 야쿠모의 길을 막아버렸다. 케이타는 아카네를 유키에게 맡기고 둘이 먼저 가라고 했다. 유키는 내키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했다. 아카네는 그 후 케이타의 안전을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얼마 못 가 헬리콥터에 문제가 생겨두른 강으로 추락했다. 유키는 어느 정도 운명을 받아들이고 헬리콥터와 함께 가라앉았다. 한편 케이타는 다이치에 의해 자신의 서브와 마주하게 되었다. 다이치는 그에게 운명을 받아들여 죽거나 아니면 자신의 메인을 죽이고 특별한 존재가 될 것을 선택하라고 했다. 케이타는 잠시 망설였지만 다른 사람의 목숨을 짓밟으며 살고 싶지 않다며 거절했다. 그는 쿠로와 다시 한번 싱크로하기로 결심했다. 그녀 역시 자신의 감정을 다잡고 케이타의 힘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둘은 다시 한번 성공적으로 싱크로했고 둘의 상대는 또다시 슈라였다. 야쿠모도 싸우고 싶어 했지만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쿠로는 그에게 자신은 지지 않을 테니 안심하라고 했다. 쿠로는 돌진해 공격했고 어찌된 일인지 슈라를 밀어내는데 성공했다. 슈라는 둘이 공격 시 한 지점의 에너지를 집중시켜 공격력을 대폭 상승시킨다는 걸 알아차렸다. 쿠로와 슈라는 계속해서 기술을 주고받았고 마침내 쿠로는 기회를 잡아 익시드를 날려 슈라를 쓰러뜨렸다. 그는 패배를 인정했고 이제 라이가와 다이치가 둘을 상대할 차례였다. 케이타는 지쳐 보였지만 쿠로에게 싱크로를 유지하며 싸워달라고 했다. 다이치는 케이타가 완전히 졌다고 자신했다. 하지만 다이치는 방패로 그의 공격을 막았다. 그 후 라이가는 익시드를 사용해 빛의 검을 만들어 쿠로를 공격했다. 그녀는 막아냈지만 계속해서 밀려났고 벽에 몰리기 직전에 겨우 쳐내는 데 성공했다. 라이가는 다음번엔 빗나가지 않을 거라고 선언했고 다이치는 케이타가 둘의 격차를 깨달았을 거라 믿었다. 케이타는 쿠로에게 익시드를 써서 반격하게 했다. 라이가도 익시드를 사용해 두 공격이 부딪혔지만 쿠로가 한 발 더 익시드를 쏘자 라이가는 놀라며 밀려났다. 하지만 데미지는 거의 없었다. 쿠로는 이제야 메인이 케이타의 본체가 점점 너의 힘을 빨아들이고 있어. 다이치가 비겁하게 케이타의 본체를 데려온 건 맞지만 그건 다이치가 케이타를 본체를 죽이거나 자신이 죽는 상황으로 몰아넣기 위한 방법이었어. 쿠로가 계속 당하는 걸 보니 케이타는 더욱 선택하기 어려워졌지. 하지만 이제 그의 힘은 완전히 바닥났어. 케이타는 쿠로가 일어나 계속 싸워주길 바랐지만 케이타에게 힘과 이그시드를 받지 못하자 에너지가 고갈되어 쓰러지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그녀가 계속 싸워주길 바랐지. 갑자기 쿠로의 손에 두 개의 각인이 연달아 나타났어. 케이타에게도 힘이 점차 그에게 돌아오자 다이치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충격에 빠졌지. 아무래도 팀 교체가 이제 완전히 적응된 모양이야. 그래서 쿠로가 케이타에게 에너지를 나눠주고 새로운 에너지 순환고리를 만들 수 있게 된 거지. 그 후 쿠로는 다이치의 부하들을 전부 처리하러 달려들었어. 케이타의 본체는 틈을 타 도망쳤고 다이치는 계속 싸울 수밖에 없었지. 쿠로는 더 강력한 버전의 이그시드를 사용해 라이가의 이그시드를 완전히 날려버렸고 라이가는 쓰러졌어. 그리고 죽었지. 케이타는 자신이 이겼고 다이치의 이상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생각했어. 그때 베르나르트도 적에게 승리하고 쿠로 일행에게 돌아왔어. 하지만 그들은 유키의 헬리콥터가 추락했다는 소식을 들었어. 그녀는 사망이 확인됐고 아카네는 실종 상태였지. 바로 그때 길거리의 사람들이 갑자기 호흡 곤란을 느끼며 쓰러졌어. 하지만 케이타와 쿠로 일행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어. 쿠로는 자신이 살던 성지가 갑자기 나타난 것을 발견했지. 이유도 없이 도시 한가운데에 말이야. 물론 그건 진이 다시 돌아왔기 때문이었어. 베르나르트는 이 상황이 모토미타마와 그 파트너들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알았지만 대량의 에너지가 저 위 성지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알았어. 그래서 베르나르트와 그의 파트너는 확인하러 올라가기로 했지. 쿠로와 야쿠모도 집에 다녀올 생각이었어. 쿠로는 케이타에게 아칸의 누나를 찾으라고 했지만 그는 그녀를 따라가 운명에 다시 맞서고 싶어 했어. 그는 자신의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를 돕고 싶었던 거야. 일행은 성지에 발을 들였고 정상까지 올라가야 했지. 하지만 이곳에 돌아온 쿠로는 어쩐지 옛날 어머니의 일을 떠올렸어. 그 후 일행은 다 함께 산을 올랐지. 하지만 밤이 되자 리오나가 야식을 먹으러 나갔다가 쿠로를 놀라게 했어. 수상한 자가 숨어있는 줄 알았거든. 케이타는 쿠로와 함께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아칸의 누나를 걱정했어. 다음날 아침 일행이 계속 가던 중 갑자기 나무라는 소녀와 마주쳤지. 그녀는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했어. 오는 길에 문제가 없었다면 더 일찍 도착했을 거라고 했지. 나무는 얼마 전 세상의 모든 성석이 파괴되었고 그로 인해 새로운 에너지가 갑자기 이 도시로 집중되었다고 말했어. 그리고 이곳에 유일하게 남은 성석은 세상을 멸망시킬 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지. 먼 옛날 신들은 인간 그리고 모토미타마와 함께 공존했지만 탐욕스러워져 인류를 없애려고 했어. 그 때문에 모토미타마와 인간은 동맹을 맺고 계약을 통해 그들에게 맞서야 했지. 신들은 성석에 봉인되었는데 그중 가장 강력한 것이 이 산 정상에 있는 마스터 스톤이야. 봉인되기 전 신들은 인류를 저주했고 그 결과 지금과 같은 도플라이너의 운명이 생겨났지. 그리고 바로 지금 누구든 마스터 스톤의 힘을 얻는 자는 세상을 파괴할 힘을 갖게 돼. 갑자기 아락이라는 자가 나타났어. 그는 예전 미카미와 같은 부족 출신으로 그 역시 마스터 스톤을 얻기 위해 이곳에 왔지. 하지만 그는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는 자들이 많다고 했어. 한편 베르나르트 일행은 진과 마주쳤고 진이 슈타이너를 이긴 자이기에 모두 경계하고 있었지. 아라기는 쿠로와 싸우기 위해 싱크로를 시작했지만 그의 파트너가 힘을 사용해 둘 다 중력으로 땅에 짓눌렀어. 아라기는 이 구역에서 싸우는 데 익숙해서 움직일 수 있었지. 나무는 결과가 뻔하다고 생각했고 야쿠모가 도우려 했지만 나무는 그가 싸움에 끼어드는 걸 막았어. 쿠로는 그 후 일어서려 했지만 아라기의 주먹에 맞았어. 피했지만 이 중력권 안에서는 위에서 아래로 내리치는 공격은 2배로 강해지거든. 아라기는 쿠로를 향해 정면으로 주먹을 날렸고 케이타는 아라기를 향해 쐈어. 그가 막아냈지만 케이타는 쿠로에게 한 발 더 쏴서 그녀를 공중으로 띄워 공격하게 했지. 아라기는 날아갔지만 둘 다 보통이 아니라고 인정했어. 그는 이그시드를 사용해 손을 악마의 형태로 바꿔 공격했지. 쿠로는 운 좋게 강력한 공격을 피했지만 케이타는 아라기의 파트너를 향해 직접 쏴서 그녀의 중력 팔찌를 파괴했어. 까다로운 능력이 사라지자 쿠로는 재빨리 전력에 이그시드 공격을 날려 아라기를 날려버렸지. 그는 패배했고 쿠로가 진과 함께 마스터 스톤의 힘을 완전히 차지할 거라 믿었어. 쿠로는 역시나 오빠가 돌아왔다는 생각에 깜짝 놀랐어. 이곳에 온 순간부터 진의 힘을 느꼈거든. 진은 이미 베르나르트의 동료들을 모두 쓰러뜨린 상태였어. 베르나르트는 한 방에 모든 걸 걸기로 하고 진을 공중으로 띄워
빠른 속도로 연속 공격을 퍼부었지만 힘이 부족해서 진에게 몇 발의 장풍을 맞고 말았어. 속도를 이용해 피했지만 진이 계속 쏘아대니 전부 피할 수는 없었지. 쿠로는 이제 오빠가 돌아왔다는 것을 확신했어. 야쿠모는 진이 마스터 스톤을 향하고 있다는 걸 알았고 케이타는 과연 자신들이 진을 완전히 쓰러뜨릴 수 있을지 궁금해했지. 그때 미카미는 엑셀과 재회했고 둘은 진을 계속 제거하기 위해 새로운 계약을 맺었어. 그리고 둘은 이제 성지에 도착해 마지막 사명을 시작했지. 한편 쿠로는 생각에 잠겨 너무 빨리 걷는 바람에 케이타가 야쿠모를 기다리라고 속도를 늦춰야 했어. 나무는 야쿠모가 쿠로의 발목을 잡는 돌덩이라고 했지만 리오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구경만 하는 나무도 거의 쓸모없다고 반박했지. 갑자기 일행은 앞에서 누군가의 소리를 들었어. 쿠로는 모토미타마의 힘을 감지했고 케이타는 싸움을 피하고 싶었지만 갈 수 있는 길은 이 길뿐이었어. 한참을 더 가자 쿠로는 앞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어. 야쿠모와 리오나는 뒤에 남아 쉬기로 했지. 리오나가 야쿠모에게 음식을 주자 나무도 와서 달라고 했지만 리오나는 빈둥거리는 사람에게는 주고 싶지 않았어. 그러자 그녀는 야쿠모가 한눈 파는 사이에 멋대로 가져갔고 리오나에게 도둑이라고 불렸지. 자신의 고귀한 사명이 무시당하자 화가 난 나무는 야쿠모에게 다가가 장풍을 날렸어. 한편 쿠로 일행은 적의 진지에 들어섰는데 적은 나무를 조종할 수 있었지. 쿠로의 강아지는 나무에게 쓸모없다는 말을 듣고 자존심이 상했는지 스스로 길을 찾아 나섰어. 한편 방금 나무는 야쿠모의 에너지 흐름을 복원시켜 빠른 회복을 도왔고 이제 당당하게 이 빵을 먹을 수 있게 됐지. 엑셀과 미카미는 쿠로 일행이 엄청나게 성장한 것을 눈치챘지만 진을 막으러 가야 했기 때문에 도울 생각이 없었어. 그 사이 쿠로는 붙잡혔고 케이타는 쿠로를 돕기 위해 밧줄을 쏘아 끊으려 했지만 그 역시 곧 붙잡혔어. 그때 놀랍게도 쿠로의 강아지가 적의 위치를 찾아 짖었고 쿠로는 위치를 알게 됐지. 케이타는 계속해서 총을 쏴 쿠로가 달려갈 길을 열어줬어. 그녀는 곧 적의 위치를 찾아내. 끝내려던 순간 갑자기 성지가 격렬하게 흔들리는 바람에 집중력을 잃고 다시 붙잡혔어. 하지만 이제 모두가 진이 마스터 스톤에 아주 가까이 있다는 걸 알았지. 쿠로가 적에게 당하기 직전 갑자기 그녀의 힘이 폭발하면서 케이타가 풀려났고 진은 미카미와 엑셀이 가까이 온 것을 감지하고 갑자기 고개를 돌렸어. 진이 있는 곳으로 케이타도 재빨리 쿠로에게 달려갔지. 그는 그녀가 구덩이 한가운데 서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봤어. 그녀는 적이 도망쳤다고 생각하고 케이타를 끌고 달려갔지. 한편 그녀의 적은 그 노인이 방금 일어난 일로 시체도 없이 죽어버려서 충격에 빠져 있었어. 미카미와 엑셀은 진과 마주쳤지. 진은 엑셀이 파트너의 복수를 위해 온 것을 알았어. 하지만 미카미가 죽을 각오로 싸울지 궁금해했지. 하지만 미카미는 엑셀을 위해 기꺼이 죽을 각오로 싸웠어. 왜냐하면 둘 다 파트너를 잃은 슬픔을 이해했기 때문이야. 비록 짧은 시간만 알고 지냈지만 미카미는 자신이 엑셀을 완전히 이해했고 그녀를 위해 진지하게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지. 미카미는 달려들어 싸웠고 진은 엑셀이 원격으로 방패를 조종해 미카미를 보호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 미카미는 잠시 싸우다 엑셀의 방패 뒤로 물러났지. 진은 그녀의 방패가 곧 부서질 거라고 믿었지만 바로 그 순간 엑셀은 방패로 진을 감쌌어. 그녀의 능력은 흡수와 반사였거든. 진은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공격당했고 미카미에게 덮쳐져 얼굴을 맞았지만 그는 아직 너무 약하다며 반격을 시작했어. 나무는 강아지를 찾고는 자신의 의심이 사실인지 아닌지 궁금해했지. 한편 미카미는 완전히 패배했어. 쿠로와 케이타는 이곳에 도착해서야 엑셀로부터 진이 이제 계약자를 얻었다는 경고를 들었지. 조금 더 가자 케이타는 아칸의 누나와 재회했고 그녀가 무사해서 기뻐했어. 하지만 그녀가 바로 진과 계약한 사람이었어. 케이타는 아카네에게 왜 진과 계약했는지 물었지만 대답을 듣지 못했지. 대답하자 쿠로는 진에게 정말 얼티밋 스톤의 힘 때문에 부족 전체를 죽였냐고 물었고 그는 대답했다. 솔직하게 그렇다고 하자 쿠로와 케이타는 그를 쓰러뜨리기로 결심했다. 쿠로가 달려들어 공격했지만 진은 공격을 피하고 주먹을 날렸다. 그는 끝을 내기 위해 한 방 더 날렸지만 뜻밖에도 쿠로는 여전히 일어설 수 있었다.
케이타는 쿠로와 자신이 서로 생명을 공유하여 강해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케이타는 진을 없애고 얼티밋 스톤을 파괴하여 신이 인간에게 내린 저주를 끝내기로 결심했다. 그 후 진은 두 사람의 힘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을 느꼈다. 쿠로가 달려들어 공격했지만 진에게 튕겨나갔다. 하지만 쿠로는 계속해서 힘을 얻어 접근하여 근거리에서 엑시드 공격을 날렸다. 그 공격을 진이 정면으로 맞고 꽤 멀리 날아갔다. 진은 다시 일어서서 쿠로를 향해 원거리 공격을 날렸다. 그녀는 점프해서 피했고 케이타는 멀리서 기술을 쏴 진이 맑게 만들었다. 그 덕분에 쿠로는 전력의 엑시드 공격을 정확히 명중시켜 진을 날려버렸다. 진은 중상을 입었고 쿠로는 이제 그를 완전히 이길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녀가 다시 전력으로 공격하는 순간 진이 갑자기 막아냈다. 그는 아카네에게서 힘을 더 얻은 것이었다. 케이타는 아카네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진은 이제 주도권을 되찾고 쿠로를 쫓아 공격했다. 둘 다 서로에게 기술을 날릴 타이밍을 잡았지만 진이 승리하여 쿠로를 날려버렸다. 이때 야쿠모는 쿠로가 진과 마주쳤고 진 또한 계약자를 얻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야쿠모는 자신이 나약해서 쿠로를 지키는 중책을 다하지 못했다고 자책했다. 리오나는 그만 자책하라고 했지만 쿠로는 여전히 일어서려 하자 진이 그녀를 향해 원거리 공격을 날렸다. 전부 피했지만 마지막 공격은 케이타가 어쩔 수 없이 공격을 날려 쿠로를 도왔다. 아카네는 이제야 입을 열어 두 사람에게 여기서 떠나고 더는 간섭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그녀는 진에게 세뇌당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자기 자신이었다. 가닐은 진은 아카네가 세상을 바꿀 만한 힘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쿠로는 진이 처음부터 즈키를 일부러 이용하여 아카네를 최강의 상태로 만들고 그녀와 계약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쿠로는 진만 쓰러뜨리면 아카네가 다시 생각하고 케이타에게 돌아올 것이라 믿었다. 그녀는 모든 힘을 다해 달려들어 공격했다. 케이타는 쿠로에게서 이전에 느꼈던 것과 비슷한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는 것을 느끼고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 후 쿠로가 엑시드 공격을 날렸고 진이 피하기는 했지만 그 역시 그녀의 힘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강해지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무언가 알아챈 듯 모든 힘을 한 번의 공격에 쏟아붓기로 결심했다. 쿠로가 먼저 달려들었지만 진은 가만히 서 있다가 손을 뻗어 제때 쿠로의 공격을 막고 그녀를 멀리 날려버렸다. 진은 엑시드를 사용해 쿠로에게 연속 공격을 퍼붓고 높은 곳에서 떨어뜨렸다. 케이타도 쓰러지기 시작했다. 진은 두 사람의 생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 한 명이 죽으면 다른 한 명도 죽는다는 것을 알았다. 이때 야쿠모는 달려가기 시작했다. 안으로 들어갔고 쿠로의 개도 남의 손을 떠나 주인에게 돌아갔다. 그 후 진과 아카네는 엑셀과 미카미가 있는 곳을 지나갔고 두 사람은 쿠로와 케이타도 패배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후 진은 남과 마주쳤고 그녀는 진에게 또 다른 의도가 있냐고 물었지만 그는 그녀에게 기록하는 일에만 집중하라고 했다. 그 후 진은 돌이 있는 곳으로 가서 통합의 힘을 사용해 돌에 접촉했다. 그 후 진은 돌을 파괴했고 어둠의 신이 다시 세상에 돌아오게 만들었다. 하지만 어둠의 신에게서 나온 악령들이 세상에 퍼져나가게 두는 대신 진과 남은 그들을 막으려 했다. 이때 야쿠모와 리오나는 엑셀과 다시 만났고 그녀는 두 사람에게 가서 쿠로와 케이타가 어떤지 보라고 했다. 두 사람은 쿠로와 케이타가 잠시 의식을 잃은 것을 발견했다. 악령들이 밖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자 야쿠모도 통합해야만 했다. 남도 도우러 와서 이들이 쿠로를 노리고 있으니 그녀를 이들에게서 멀리 떨어뜨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 후 남은 케이타와 쿠로를 동굴로 데려가 마법을 사용해 케이타를 깨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쿠로에게도 시도했지만 역시나 효과가 없었다. 그녀는 그제야 케이타에게 진에 대한 진실을 알려주었다. 그는 처음부터 얼티밋 스톤을 파괴하여 어둠의 신의 본체를 끌어내 없애려 했다는 것이다. 모든 일은 쿠로에게 얼티밋 스톤에 반응하는 증표가 나타나면서 시작되었다. 그 후 그녀의 어머니는 예언의식을 치러야 했고 나쁜 일은 없을 거라고 말했다. 진이 어머니에게 찾아가 묻자 그녀는 미래의 어둠의 신에 맞서 싸울 인간이 나타나는 꿈을 꿨다고 했다. 그리고 이것은 진이 계약할 가장 강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을 찾는데 도움이 될 보물이었다. 그 사람이 바로 아카네였다.
쿠로는 저주를 짊어지고 있었고 장로들은 어둠의 신이 다시 세상에 풀려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녀가 살아남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장로들의 말을 듣는데 지쳐지니 직접 모든 것을 처리하기를 원했다. 그 후 지는 장로들을 막으러 갔지만 그들은 여왕이 어둠의 신과 싸울 자에 대해 예언했다는 것이 그 사람이 이긴다는 뜻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지는 공주를 풀어주려던 사람들을 그가 무자비하게 죽이자 더욱 분노했다. 지는 야쿠모 일족 전체를 숙청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 야쿠모는 사건의 일부를 목격했지만 처음부터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쿠로가 지금까지 오해하게 된 것이었다. 그 후 지는 이 성지의 봉인을 풀고 점차 지금의 얼티미스톤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어머니를 죽여야만 했다. 지는 세상의 모든 돌을 완전히 파괴하고 어둠의 신이 완전히 깨어나기 전에 그를 일찍 해방시키기 위해 많은 일을 했다. 이제 남은 쿠로가 이 세상에 재앙을 가져올 사람인지 아닌지에 모든 것을 걸고 있었다. 이때 야쿠모는 리오나로부터 모든 힘을 받아 빠져나온 악령들을 임시로 처리했다 한편 지는 어둠의 구체에서 빠져나오려는 생물에게 매우 강력한 일격을 날렸다. 그 후 악령들은 완전히 사라졌지만 쿠로가 갑자기 이상한 반응을 보였다. 거대한 에너지가 방출되었고 이때 쿠로도 깨어났다. 지는 자신이 예측했던 두 존재가 역시나 나타났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둘은 다름 아닌 쿠로의 두 분신이었고 그녀는 정말로 어둠의 신의 현신이었던 것이다. 쿠로 안의 본체는 아직 깨어나지 않은 것 같아서 지금 그녀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그들이 저 두 분신을 이길 수 있느냐에 달려 있었다. 그 후 두 분신은 진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 기술의 영향을 받았다. 쿠로는 마지막 적을 처리하러 가기로 결심했다. 붉은 분신은 진이 아직 살아있는 것을 보고 푸른 분신이 달려들어 전방의 모든 것을 얼려버리는 공격을 날렸고 눈보라까지 일으켰다. 얼음이 계속 솟아올라 쿠로와 케이타의 길을 막았다. 그녀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다. 진은 엑시드를 날려 두 분신을 공격했다. 그 기술로 두 분신을 맞추긴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두 분신은 동시에 두 가지 원소를 날렸다. 쿠로는 아카네 언니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야 했다. 주변 지역 전체가 계속해서 얼어붙었다가 파괴되었다지는 두 분신의 공격을 계속해서 막아냈다. 그는 그들이 신이 아니라 자신이 필요한 때에 깨운 분신일 뿐이라고 말했다. 지는 계속해서 둘을 날려버렸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반격해왔다. 그는 두 분신을 한쪽으로 던지고 아카네를 불러 팔찌의 힘을 활성화시켰다. 남은 이 팔찌가 주인의 몸에 있는 모든 힘을 파트너에게 한 번에 전달한다는 것을 알아챘다. 지는 이 공격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 두 분신을 완전히 없애려는 것 같았다. 그의 엑시드는 정말로 목표에 명중했다.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고 적은 완전히 사라졌지만 그들은 다시 몸을 재생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지는 그들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 한 번 더 공격하려 했지만 갑자기 번개에 맞았다. 완전히 깨어난 쿠로에게 맞은 것이었다. 쿠로는 진에게 달려들어 공격했고 그는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다른 두 분신이 재생을 마치고 진을 협공했다. 진은 셋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그리고 멀리 날아갔다 셋은 융합을 시작했고 남은 쿠로가 완전히 사라질까봐 걱정했다. 그 후 야쿠모와 미카미는 융합 과정을 막기 위해 달려들어야 했고 케이타는 쿠로에게 갈 방법을 찾아야 했다. 갑자기 저쪽에 있던 야쿠모 일행이 중상을 입고 아래로 떨어졌다. 그리고 케이타의 말이 쿠로에게 어느 정도 들렸다. 그 때문에 융합 과정이 중단되었다. 두 분신은 방향을 바꿔 쿠로를 제거하려 했고 이때 케이타는 그녀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쿠로에게 깨어나라고 외쳤다. 그는 그녀가 자신이 알던 쿠로로 계속 남아주기를 바랐다. 그 후 그녀는 케이타와 융합하여 어둠의 신에게서 깨어났다. 그녀는 케이타에게서 힘을 받아 두 분신에게 반격하기 시작했다. 쿠로는 엑시드를 날려 한 분신을 날려버리고 더 강한 엑시드 공격으로 나머지 분신도 날려버렸다. 하지만 둘 다 다시 돌아와 쿠로를 공격했고 케이타를 노렸다. 그는 두 분신에게 표적이 되어 공격을 받자 남과 아카네 언니와 떨어지게 되었다. 고립된 케이타는 도망칠 길이 없었지만 진이 그를 막아서서 지켜주었다. 쿠로는 두 분신 사이에서 그들을 소멸시키기 위해 마지막 일격을 날렸지만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다. 하지만 최소한 그들이 재생하는 동안 시간을 벌 수는 있었다. 그 후 린도 힘이 다해 결국 사라졌다. 그들이 완전히 패배했다고 생각했을 때 두 분신은 갑자기 기괴한 형태로 합쳐져 죽음을 막으려 했다. 쿠로가 공격을 날리자 어둠의 신이 막아섰고 땅을 가르는 일격을 날렸다. 땅은 셋으로 갈라졌고 남이 막으려 했지만 산 전체가 그 일격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기 시작했다. 쿠로는 계속 싸웠다. 어둠의 신과 함께 떨어지면서도 싸웠지만 그녀는 곧 추락했고 어둠의 신이 세 발의 공격을 날렸다. 그때 케이타가 재빨리 반격하여 공격을 막았다. 쿠로는 그 기회를 틈타 공격했지만 어둠의 신에게 날아가 붙잡혔다. 그것은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 쿠로의 힘을 흡수하기 시작했다. 케이타도 힘이 빨려나가는 것을 느꼈고 아카네가 갑자기 아이디어를 냈다. 남은 어둠의 신이 힘을 흡수하는 팔을 자르기 위해 달려들었고 아카네와 케이타는 손에 든 보물을 합쳐 쿠로에게 힘을 보냈다. 힘을 되찾은 쿠로는 어둠의 신을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연이은 공격으로 그를 몰아붙인 그녀는 속도를 높여 돌진했고 거대한 최후의 일격으로 그를 성공적으로 산산조각 냈다. 정확히는 그의 분신을. 일이 끝나자 쿠로는 온 세상의 에너지를 되돌려 주었다. 이제 모두가 모든 것이 끝났다고 믿었다. 사람들이 깨어났을 때 모두 이번 재앙이 자연재해라고 생각하고 더 깊이 파고들지 않았다. 세상은 수호자들의 존재를 아무도 모른 채 다시 흘러가기 시작했다. 얼마 후 케이타는 집에서 깨어났고 쿠로가 또 냉장고를 뒤지는 것을 보았다. 그의 외할아버지와 빨간머리 꼬마도 곧 오키나와로 돌아갈 예정이었다. 아카네는 매일 아침 케이타네 집에 와서 요리를 해주었고 케이타는 남이 언제까지 여기서 빌부터 살 생각인지 궁금했다. 야쿠모는 식객 소리를 듣기 싫어서 일자리를 구했다. 모두가 외할아버지를 공항에 데려다 주러 갔을 때 리오나가 과자를 들고 찾아왔지만 남이 재빨리 과자 봉지를 통째로 들고 도망가 버렸다. 쿠로가 집에 돌아갈 생각을 하자 케이타는 그냥 여기 있어도 된다고 말했다. 엑셀과 미카미는 유럽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그날 오후 아카네 누나가 다시 일자리를 구해야 해서 케이타와 쿠로는 먼저 집에 돌아갔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에 케이타는 옆에 있던 소녀가 자신의 도플갱어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 광경이 익숙하다고 느낀 케이타는 즉시 길로 뛰어들어 소녀를 구했다. 집에 돌아오자 모두는 저주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쿠로가 죽어야만 저주가 사라지지만 그녀가 죽으면 케이타도 죽는다. 그 후 쿠로는 케이타에게 라면을 먹으러 가자고 했다. 둘은 처음 만났던 곳으로 돌아가 라면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곳에서 쿠로는 자신이 떠날 것이라고 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케이타와 함께 다시 한번 운명을 극복하고 싶다고 했다. 케이타도 그 뜻을 알아차렸고 다음 날 아침 야쿠모가 집을 나설 때 쿠로도 마지막 식사를 하고 바로 떠났다. 케이타는 그녀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언젠가 쿠로가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다. 그날 오후 쿠로는 흐느껴 울었다. 정말 케이타를 떠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계약을 통해 케이타가 항상 곁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마음이 조금 나아졌다. 남도 일이 끝났기에 떠났고 야쿠모도 자신만의 길을 가고 싶다며 리오나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남의 말에 따르면 쿠로가 저주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저주를 받아들이고 성지로 돌아가 사는 것이었다. 그래야 저주가 세상 밖으로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후 케이타와 아카네 누나는 다시 그 미완성된 다리로 가서 돌아가기 전에 석양을 보았다. 그리고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난다.